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지난달 교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3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는데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한 3.1% 증가했는데요. 보면 사실 조업 일수가 지난달에는 그 전달에 비해서 조금 1.5일 정도 감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조금 증가세가 이어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희의 주력 수출 품목인 4대 정보기술 분야, IT 분야의 품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다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양대 수출국이죠. 중국과 미국의 수출이 둘 다 늘었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 미국은 11.6% 증가해서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최근 들어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 압도하는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중에서 지금 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1개월 만에 지금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보면 네. 5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지금 수출 증감률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한 36%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21개월 전이라는 게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2022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IT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인데 더 고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수출은 두 가지의 고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수출 물량 곱하기 수출 가격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물량도 늘고 있고 수출 가격도 아주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는 반도체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둘 다 지금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HBM이라는 AI형,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AI형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AI 쪽에 최근 들어서 굉장한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지금 수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만 4대 IT 품목, 반도체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같은 품목들도 다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인공지능 때문입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IT에서도 사실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반도체니까요. 예. 결국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나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디스플레이랑 컴퓨터는 8개월, 3개월 연속 계속 증가하고 연속 증가세고요. 무선통신기기는 지난달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3개월 전 지난달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 추이를 보면 작년 10월까지는 증가세가 마이너스였다가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플러스가 돼서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IT 수요 증가, 특히 반도체, AI 관련된 IT 수요의 증가가 확실히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이 AI 관련 IT 수출의 호조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정부나 무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에 사실 IT 쪽에서 AI 관련돼서 보통은 이제 주문형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요. 그것을 하던 이제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것을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쪽에 HBM 이쪽에 뛰어들면서 조금 실적이 슬슬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인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과 AI 관련 반도체 수출이 상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크게 두 종목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8만 원의 벽을 넘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어제 장중에 19만 원 벽을 잠시 넘어섰었거든요.
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인 특이점을 좀 넘은 것 같다. 그래서 AI가 그 자체의 기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이제 AI가 달라붙어서 AI발 일종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최근에 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주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매출이 왜 안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뭔가를 지금 잘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외주를 준 데에서 생산을 지금 물량을 못 따라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생산도 밀려 있고 주문도 밀려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금 아직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 부분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조금 상승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반도체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수출 품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수출액 증감률이 선박이 지금 102%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지금 100% 넘게 급증한 거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 LNG선, 운반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 코로나 있고 나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러시아에서 독일 쪽으로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다 막히면서 가스를 그러니까 LNG 형태로 LPG가 아니고 LNG 형태로 이제 수송하는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NG 수송선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높은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조선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저가 수주를 밀고 들어오는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많이 밀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부분이 조선 산업을 볼 때 저희가 30년 주기를 보통 봅니다. 좀 더 긴 사이클에서는. 그게 선박 교체 주기가 보통 30년이거든요. 1973년도에 오일 샥이 중동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선박이 본격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걸 2000년대 초반에 교체 주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교체 주기가 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에 도움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 앞서서 뭐 반도체 짚어주실 때도 말씀했지만 조선도 필요하다고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할 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선 산업이 워낙 경기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 업앤다운이 좀 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박이 수주가 되고 계약이 되고 완성이 돼서 인도될 때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인력을 수급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선박 업황이 2010년대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상도 쪽에서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인력들이 많이 수도권 쪽으로 이동한 흐름도 관측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인력 확보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이슈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조선업이 부진했던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플랜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여기 보면 결국은 1990년대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잘했다가 2000년대 초반 계속 부진해졌죠. 예,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괜찮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쨌든 조선업이 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조금 중소형 조선사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소형 조선사들은 아무래도 기술력 측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싼 노동력을 갖고 밀고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에게 조금 밀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업황이 안 좋았던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사이클에 반응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저가 선박 경쟁력, 그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경쟁도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뭘 많이 했냐면 해상 시추선처럼 조금 고기술 쪽에 많이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2014년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또 있죠. 이때는 그러면 미리 발주를 했었는데도 인도가 안 되는, 왜냐하면
그것을 발주를 낸 기업들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아.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래서 인도를 거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 업황이 2010년대 후반부 들어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한 2, 3년을 보면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코로나가 있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이 되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오히려 재택을 하시면서 집에서 가구를 바꾸시거나 조금 내구재를 바꾸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셨잖아요. 그때 오히려 좀 물동량이 는 부분이 있어서 발주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주가 된 것이 이제 인도가 되는 것이 최근 또 시점도 있고요. 예. 한 3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계 사이클을 최근 들어서 약간 밀어올리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상황인데, 근데 좀 이런 수혜라고 할까요? 대형 조선사들로 너무 몰리고 중소형 업체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하는 것 때문에 우려할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산업뿐만이 아니고 보면요, 중국하고의 무역이 워낙 중요한데. 중국하고의 무역 사이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도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무역이 사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점점 더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할 때도 중간재를 좀 고기술 중간재를 수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선도 사실 그게 기술 개발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저가 경쟁력들을 조금 더 떨쳐낼 수 있는 부분은 고기술 선박 중심으로 가는 것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하나 조금 다행인 건 최근에 중국도 굉장히 노동 임금 같은 게 많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저가 경쟁력만으로 중국이 승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점점 아니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상황이 개선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반대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부진한 업종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3%나 줄었어요. 23%가 굉장히 큰 수치 아닌가요? 네, 굉장히 큰 수치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좀 업황 부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2차 전지는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과 장기적인 움직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전반적으로 볼 때 탄소를 좀 줄이고 친환경으로 가는 게 글로벌한 추세이긴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도 꾸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가 조금 최근 들어서 둔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가 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생산 공장들 중에 일부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옮겨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업체, 최종 자동차 조립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출이 조금 안 잡히고 현지 생산으로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의 최근에 약간 수출의 부진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힘을 줬던 유럽조차도 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뭔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에 전기차 신차 출시들이 조금 예정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올해 그것에 있어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6월에 EU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파 정당들이 조금 약진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또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상하반기에 이런 전기차의 추세에 대해서 그 단기적인 반등이나 단기적인 좀 제약의 어떤 요소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의 속도가 저희에게는 문제인 것이죠. 생각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디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들도 당분간 이런 수출 측면에서의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자동차 수출액도 5%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업황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올 때 자동차 전 세계 시장이 한 9.2%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올해에 대한 상승률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가 한 1.6% 정도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데에 따르면 그런 전망치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어쨌든 간에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온 것보다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어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두 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에 대한 둔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 때 공급망 등의 이슈로 인도가 잘 되지 않았던 자동차들이 작년에 많이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는 조금 판매가 늘었고 올해는 조금 그것에 비해서 판매가 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좀 잡히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 자동차였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그것이 약간 더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을 받다가 나스닥만 강보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크로 팩터로 보면 지금 파월 의장 최근 발언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조금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뭐 데이터 센터를 같이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쪽에서의 호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그 나스닥만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만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는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